높은 천장에 매달린 수많은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마치 감금당한 차가운 별들처럼 보였다. 그것들은 이 세상을 향해 날카롭고 인위적인 빛을 사정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서울의 인류호텔 대연 회장은 최고급 향수와 비싼 알코올, 그리고 감추지 못한 욕망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군 고위층의 자선 파티 현장이었으나 애국심과 권력과시 사이의 경계는 희미했다. 서지우는 연회장 중앙에서 소용돌이치는 인파와는 완전히 분리된 채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빛이 완전히 닿지 않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편의 그림자를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칠흑 같은 검은색 정장은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붉은 와인이 아닌 얼음이 천천히 녹고 있는 투명한 물잔뿐이었다. 지윤의 눈동자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깊고 어두웠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군중을 즐거움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해부학자가 실험체를 대하듯 관찰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밴드의 연주 소리는 그녀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즉시 분해되고 분석되었다. 그것은 직업병이라기보다는 지옥 같은 훈련과 작전 속에서 뼈에 새겨진 생존 본능에 가까웠다. 멀지 않은 곳에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어깨 위 계급장은 조명 아래서 번쩍이며 지휘를 과시했다. 그들 곁에 선 부인들은 짙은 화장으로 미소를 그려낸 채 보석이나 호화로운 여행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다. 지유는 보이지 않는 피로가 정신을 잠식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세계는 이런 가식적인 악수와 계산된 미소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리는 차가운 취조실과 건조한 정보 보고서 속에 있었다. 국군 방첩사령부, 일명 DS의 사령관으로서 그녀의 등장은 작은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 군복도, 수행원도, 그 어떤 휘장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검은 옷을 입은 침묵하고 있는 낯선 여자일 뿐이었다. 상부의 강압적인 권유로 참석한 이 자리는 그녀에게 견디기 힘든 외교적 의무에 불과했다. 지유는 물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시야 한 구석에서 중년의 남자가 젊은 웨이터에게 음악 소리에 묻혔지만 그녀는 대령 계급장을 단 그 남자의 입모양을 정확히 읽어냈다. 쏟아지는 저속한 언어들은 그녀에게 구역질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이들에게 권력이란 단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얄팍한 자존심을 세우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 시절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존경이란 어깨 위에 별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오직 피와 땀으로 증명되는 것이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유리상자 안에서 사람들은 구두의 광택과 넥타이 브랜드로 서로를 평가하고 있었다. 지윤의 내면에서 깊은 경멸이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솟아올랐다. 중앙 공조 시스템에서 불어오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지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추위에 익숙했다.
깊은 산속 매복 작전의 추이, 그리고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국가 기밀을 품은 자의 고독한 냉기, 그것들에 비하면 이 연회장의 서늘함은 장난에 불과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혀끝에 남은 혐오의 쓴맛을 씻어내려 했다. 그때 유난히 소란스러운 기운이 그녀의 관찰 영역을 침범했다. 정문 쪽에서 한 여자가 마치 영토를 시찰하는 여왕과 같은 태도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몸에 밀착된 붉은 드레스와 과감한 트임, 그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그녀를 순식간에 시선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자신이 이 우주의 유일한 태양이기를 갈망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남편의 권력을 자신의 장신구처럼 두르고 다니는 장성급 부인들의 흔한 유형이었다. 그 여자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자신감 넘치게 걸었고, 주변의 다른 여자들은 잽싸게 몰려들어 아부 섞인 칭찬을 쏟아냈다. 두꺼운 화장 위로 최미란이었다. 지우는 그런 부류와 엮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소란스러운 구역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통로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혹은 상황의 짓궂은 장난은 언제나 원치 않는 만남을 주선하곤 했다. 넓은 연회장은 거대한 자아들이 부딪힐 때면 기이할 정도로 비좁게 느껴졌다. 지우는 기둥의 그림자 속으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그러나 최미란의 주변 공기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뿜어내며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예의 바른 대화의 막을 찍고 들어왔다. 지우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물리적인 불쾌감을 느꼈다. 그것은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 신체가 보내는 거부 반응이었다. 정보의 세계에서 침묵은 금이자 무기였고 동시에 방패였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소음이 곧 권력의 척도였다. 목소리가 크고 웃음소리가 요란하며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곳이었다. 지우는 따뜻한 물결 속에 떠 있는 빙산처럼 침묵하며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침묵이 저 저급한 소음을 견뎌낼 수 있을지 자문했다. 머리 위 크리스털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이며 전류의 변화 혹은 불길한 징조를 알렸다. 지우는 비어버린 물잔을 근처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유리 바닥이 닿는 소리가 작지만 단호하게 울렸다. 그녀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30분의 인내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가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화약고에 던져진 긴장한 탓인지 아니면 군중의 위압감에 눌린 탓인지 젊은 웨이터가 비틀거리며 최미란의 팔꿈치를 살짝 스치고 말았다. 그녀가 허공에 손짓하며 쟁반 위 와인잔에서 붉은 액체가 튀어올라 붉은 실크드레스 자락을 적셨다. 찰나의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웃음소리가 끊어지고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얼룩에 고정되었다.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모든 감각은 등 뒤를 향해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젊은 웨이터가 공포에 질려 숨을 들이켜는 소리를 들었고 뒤이어
최미란의 이가 갈리는 소리를 들었다.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이곳의 포식자들은 갈등의 피냄새를 맡고 오늘 밤 누가 희생양이 될지 지켜보려 하고 있었다. 이 순간 지훈의 정적은 더 이상 회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도의 경계태세로 전환되었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허공을 응시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방의 구조와 사람들의 위치 그리고 발생 가능한 변수들을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오늘 밤이 조용히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가 숨어 있는 이 어둠은 곧 누군가를 집어삼켜야 할지도 몰랐다. 붉은 와인이 붉은 실크 위로 스며들었지만 그 얼룩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미란에게 그것은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무대 위에 던져진 오물과도 같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드레스 자락을 내려다보았고 그 짧은 순간 동안 연회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밴드의 연주마저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젊은 웨이터는 창백해진 얼굴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그의 손에 들린 쟁반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최미라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였다. 그녀의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갔고 입가에는 경멸 어린 비웃음이 걸렸다. 그녀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이나 알아. 최미란의 목소리는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주변 공기를 베어낼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냅킨을 웨이터의 가슴팍에 거칠게 던졌다. 하얀 냅킨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불쌍한 먹잇감이 어떻게 요리될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기둥 뒤 그림자 속에 서 있던 서지우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인간의 품격이 드러나는 법이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당한 항의가 아니라 계급과 권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지유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역겨운 연극을 관람하고 싶지 않았다. 지유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리를 뜨려 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은밀하고 조용했으나 잔뜩 예민해진 최밀한의 신경망을 건드리고 말았다. 모두가 자신의 분노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심하게 등을 돌리는 단 한 사람은 최밀한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냈다. 거기 당신, 지금 비웃은 거야. 최밀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웨이터를 넘어 지윤의 등 뒤에 꽂혔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고 화풀이 대상을 힘없는 웨이터에서 눈에 거슬리는 저 낯선 여자에게로 옮기기로 작정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시선이 지윤의 뒷모습으로 쏠렸다. 지윤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미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당황함 대신 깊고 건조한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그 시선이 최미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감히 나를 이렇게 쳐다봐. 최미란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최미란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지윤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화려한 붉은 드레스와 수수한 검은 정장이 마주섰다.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너도 이 멍청한 웨이터랑 한 패라도 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과 도발이 섞여 있었다. 지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굳이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소음과 섞이기 싫어하는 본능적인 거부였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고요함은 상대방에게 그 어떤 욕설보다 더 큰 모욕으로 다가갔다. 지유는 그저 최미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이봐요. 내가 누군지 몰라. 최미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지며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지윤의 침묵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연회장의 시선이 이제 웨이터에게서 이 두 여자에게로 완전히 옮겨갔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공간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장면을 기다렸다. 여전히 지유는 입을 열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눈동자가 그 고요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하고 서늘한 압박감에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말 한마디 없이 상대를 압도하는 기운. 그것은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였다. 최미라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고함에도 미동조차 없는 이 여자의 태도는 그녀 생에 처음 겪는 굴욕이었다.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이 소리 없는 충돌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쪽이 먼저 폭발할 것이 분명했다. 최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메아리쳐 돌아왔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것이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저급한 연극은 이미 막이 올랐다. 그녀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지윤의 옷차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장식이 전무한 검은 정장,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최미란의 눈에는 그 모습이 가난과 지위 없음의 상징으로 비쳤다. 보아하니 초대장도 없이 들어온 잡상인 같은데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인 줄 알아. 주제 파악 좀 해. 지유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였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석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눈앞의 여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에 타인의 권력을 빌려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뒤에 숨겨진 것은 텅 비어버린 자존감과 지독한 열등감뿐이었다. 내 남편이 누군지 알면 네가 지금처럼 건방지게 서 있지는 못할 걸. 박동훈 준장님이야. 이 나라를 지키는 장군님이시라고. 최미라는 마치 절대적인 주문을 외우듯 남편의 관등 성명을 뱉어냈다. 그녀에게 그 이름은
전지전능한 신의 이름이자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였다.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장군이라는 단어 앞에서 위축되거나 황급히 사과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윤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서늘해져 마치 최미란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에 초라한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최미란의 기세에 눌려 침묵했지만 점차 이 낯선 여자의 고요함이 단순한 무시나 두려움이 아님을 감지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무거운 정적, 혹은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에 숨 고르기와 같았다. 최미라는 지윤의 코앞까지 다가와 위협적으로 삿대질을 해댔다. 그녀의 잘 다듬어진 손가락 끝이 벙어리야 귀머거리야 왜 대답이 없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녀의 악에 바친 고함은 우아했던 파티장을 순식간에 시정잡배들의 싸움터로 전락시켰다. 지유는 그 손가락을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아주 깊은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었다. 지금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여자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길, 오만함은 언제나 가장 확실한 자멸의 길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최미란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수록 지유는 더욱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최미란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여자의 길을 꺾어 놓지 않으면 오늘 밤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다. 좋아, 끝까지 해보자. 이거지.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최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핸드백을 거칠게 열었다. 지윤의 침묵이 그녀를 완전히 이성 잃은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환하여 이 건방진 여자를 처참하게 짓밟아 주겠다고 다짐했다. 최미란의 손이 명품 클러치 배관을 거칠게 뒤적였다.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보석이 박힌 화려한 휴대폰 케이스는 그녀의 허영심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것은 단순한 전화 통화가 아니었다. 자신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할 처형인을 소환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우아했던 클래식 음악은 이미 멈춘 지 오래였고 정막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최미란의 입술과 그녀의 손에 들린 전화기에 고정되었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과 권력의 충돌을 즐기는 관음증적인 욕망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신호 연결음이 가는 그 짧은 몇 초가 영겁처럼 느껴졌다. 최미라는 지윤을 노려보며 승리의 미소를 미리 지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너는 끝장났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표독스러운 가해자에서 억울한 피해자로 돌변했다.
그 급격한 태세 전환은 소름 끼칠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여보, 어디에요? 지금 당장 로비로 내려와요. 빨리요. 최미란의 목소리가 연 회장의 정적을 찢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에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도 시선은 여전히 지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도움 요청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어떤 미친 여자가 나를 모욕하고 있다고요? 당신이 준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누구라는 것도 다 무시한다니까요. 아니면 당신을 무시하는 거야. 그녀는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 상대방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기술은 그녀가 가진 가장 비열한 재능 중 하나였다. 서지우는 그 통화 내용을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서늘한 냉소가 피어올랐다. 최미라는 지금 자신이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구원자를 부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파멸을 목격할 증인을 소환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래요. 경호원들도 다 데리고 와요. 이 여자가 내 드레스를 망치고 사과 한마디 안 한다고 당신이 와서 본때를 보여줘야 해. 내가 이 수모를 겪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최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히스테릭하게 변해갔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자신의 지위도 높아진다고 믿는 듯 했다. 주변의 하객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에는 최미란에 대한 경멸과 박동훈 준장에 대한 두려움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천박하다고 욕하면서도 결국 장군의 아내라는 위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자조하는 눈빛들이었다. 그들은 이 소란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파국을 기대하고 있었다. 알았어요. 끊어요. 지금 바로 와요. 최미라는 신경질적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턱을 치켜들고 의기양양하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그녀의 어깨는 잔뜩 으쓱해져 있었다. 전화 한 통으로 세상의 모든 힘을 손에 쥐었다고 착각하는 오만함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들었지? 내 남편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 이제라도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기분이 이미 상해서 어쩌나. 최미라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지윤을 조롱했다. 그녀는 상대방이 공포에 질려 떨거나 도망치려 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눈앞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여전히 태산처럼 요지부동이었다. 지윤은 천천히 손목시계를 내려다 보았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박동훈 준장이 도착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권력의 허상에 취한 자들이 진짜 권력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연 회장의 공기를 짓누르는 무거운 압력이 되어가고 있었다. 최미라는 그 압박감을 애써 무시하며 남편이 나타날 입구 쪽을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1분 1초가 지날수록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승리감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 소동의 중심에서 지우는 가장 고요한 존재였다. 폭풍의 모든 혼란은 그녀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평온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박동훈이 들어서는 순간 이 연극의 장르는 막장 드라마에서 잔혹한 스릴러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연회장의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활짝 열리며 무거운 침묵을 깨고 규칙적인 군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을 짓누르는 듯한 위압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박동훈 준장이 수행원 2명을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잘 다려진 제복,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별 하나, 그리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들이. 그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한 당당한 걸음걸이로 로비 중앙을 향해 걸어왔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박동훈은 좌우를 둘러보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은밀하게 즐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겪은 수모를 해결하러 온 것이었지만 내심이 상황을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이 화려한 연회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순간은 그리 자주 오지 않는 법이었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가장 근엄하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최미라는 남편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헐레벌떡 달려가 그의 팔에 매달렸다. 여보, 왜 이제 왔어요? 저 여자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요.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눈물을 글썽이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기둥 뒤에 서 있는 지윤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자 특유의 안도감과 비열한 승리감이 섞여 있었다. 박동훈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짐짓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다. 걱정 마. 내가 왔으니까 누가 감히 내 아내를 건드린다는 거야.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 정장을 입고 등을 돌리고 서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 뿐이었다.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였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단한 거물일까봐 내심 걱정했으나 딱 봐도 별 볼 일 없는 민간인이나 하급 장교의 가족쯤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박동훈은 성큼성큼 지윤의 뒤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정의의 사도이자 이 구역의 지배자라는 착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 이봐, 거기 젊은 여자. 내 아내에게 무례를 범했다면서 사람이 말을 하면 뒤를 돌아보고 예의를 갖추는 게 기본 상식 아닌가. 그의 목소리는 굵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천박하기 그지없었다. 주변의 하객들은 박동훈의 등장을 보며 안타까움과 흥미로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들은 박동훈이 얼마나 권위적인 사람인지 익히 알고 있었다. 저 가녀린 여자가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며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말리려는 사람은 없었다. 권력 앞에서의 침묵은 이곳의 생존 법칙이었고 박동훈은
그 침묵을 자신의 힘에 대한 경외심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우리 군가족 사회에서는 위계 질서가 생명이야. 남편의 계급이 곧 아내의 계급이고 그것이 곧 질서지. 자네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장군의 아내에게 모욕을 주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박동우는 지훈의 등 뒤에 대고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도취감에 젖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이 법이고 도덕이었다. 그러나 지우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박동훈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워스는들 박동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자신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도 반응이 없는 이 여자의 태도는 그의 자존심을 긁어놓기에 충분했다. 아내는 옆에서 보세요. 내 말 맞죠? 저 여자가 딱 저런다니까요. 라며 부채질을 해댔다. 박동훈의 얼굴이 서서히 붉게 달아올랐다. 내 말이 안 들리나? 지금 당장 뒤돌아서 내 아내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게.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상상도 못할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건가? 박동훈의 목소리가 한층 더 거칠어졌다. 그는 더 이상 신사적인 척할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이 오만한 여자의 고개를 억지로라도 숙이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박동우는 이 여자의 어깨를 잡아채서라도 자신을 보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서렸다. 그것은 전장에서 적을 대하는 살기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약자를 짓밟으려는 비겁한 폭력성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지훈의 주변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동훈이 뿜어내는 뜨거운 분노와 지훈이 유지하는 절대 영도의 침묵이 충돌하기 직전이었다. 관중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박동훈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진공 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사라졌다. 오직 박동훈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박동훈의 거친 손이 지훈의 어깨에 닿기 직전 시간의 흐름이 기묘하게 비틀렸다. 지훈은 마치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 움직임에는 급박함이나 방어적인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흐르는 물이 바위를 만나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 듯 너무나 유려하고 고요한 회전이었다. 허공에 멈춰버린 박동훈의 손은 갈 곳을 잃고 어정쩡하게 굳어버렸다. 그녀가 완전히 돌아섰을 때 샹들리에의 차가운 조명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박동훈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눈앞에 드러난 얼굴은 그가 예상했던 겁에 질린 민간인 여성이 아니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피부,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이 거세된 듯한 칠흑 같은 눈동자. 그 눈은 박동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밑바닥에 깔린 오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동훈의 뇌리에서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아니, 단순히 본 적이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군인이라면, 특히 별을 단 장성이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얼굴이었다. 그의 기억 회로가 맹렬하게 돌아가며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707 특수임무단, 전설적인 대테러 요원, 그리고 현재 군 내부의 모든 비리를 감시하고 처단하는 국군 방첩사령부 DSC의 수장 서지윤 중장님. 박동훈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자신보다 2단계나 높은 상관이자 군 내부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존재였다. 그녀는 별들의 무덤을 만드는 사람,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독사 같은 방첩 사령관이었다. 순식간에 박동훈의 등줄기를 타고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 했던가 방첩 사령관의 어깨를 잡아채고 겁박하려 했다고. 그것은 단순한 하극상을 넘어선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조금 전까지 펄펄 끓어오르던 분노와 오만함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들려 있었지만 이제는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을 내릴 수도, 그렇다고 감히 뻗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박동훈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고막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마치 메두사의 눈을 마주친 사람처럼 돌처럼 굳어버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최미라는 남편의 정지된 동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여보, 뭐 해요? 얼른 저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줘요. 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녀는 남편의 팔을 잡아 흔들며 채근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박동훈의 귓가에 끔찍한 소음처럼 파고들었다. 박동훈은 아내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다. 제발,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내가 한마디를 더 할 때마다 자신의 목의 밧줄이 한 바퀴씩 감기는 기분이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이것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하지만 눈앞에 서지유는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박동훈을 꾸짖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박동훈의 떨리는 손과 그 침묵은 100마디의 호통보다 더 무거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깨닫는 순간 진정한 지옥이 시작된다는 것을. 연회장의 하객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기세등등하던 박동훈 장군이 갑자기 얼어붙은 채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다. 사람들은 서지윤의 얼굴을 다시금 자세히 뜯어보았다. 개 중에는 군 사정의 밝은 몇몇이 그녀의 정체를 눈치채고 헉 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박동훈, 준장. 마침내 지윤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연회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박동훈의 뇌리에 박혔다. 그것은 질문도 명령도 아니었다. 단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부름 속에 담긴 무게감은 박동훈의 영혼을 짓눌러 으깨버릴 듯 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박동훈은 조건 반사적으로 대답하며 차렷 자세를 취하려다 다리 꼬여 휘청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삑사리가 나며 우스꽝스럽게 뒤집어졌다. 위험 넘치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호랑이 앞에 토끼처럼 떨고 있는 중년의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그 비굴한 모습에 최미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최미란은 남편의 반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천하의 박동훈 준장이 겨우 이런 볼품없는 여자 앞에서 왜 이렇게 쩔쩔매는 것인가?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이 여자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녀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지윤의 시선이 천천히 박동훈에게서 최미란에게로 옮겨갔다. 그 시선의 이동만으로도 박동훈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지윤의 눈빛은 마치 내가 관리하지 못한 내 아내 그리고 네가 짊어져야 할 죄를 묻는 듯 했다. 박동훈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오늘 밤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을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을 둘러싼 공기는 숨 막힐 듯 팽팽했다. 박동훈의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그 작은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정막 속에서 서지윤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사냥감을 몰아붙일 준비를 마쳤다. 박동훈의 귓가에서는 이명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고 있었다. 삐 하는 소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것 같았다. 그의 심장은 마치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의 갈비뼈를 역설적이게도 그의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혈관을 타고 흐르던 뜨거운 오만함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 방첩사령관, 군 내부의 모든 은밀한 정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는 서지윤 중장이었다. 박동훈은 자신의 군 생활 동안 저질렀던 크고 작은 비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인사, 청탁, 방산업체와의 은밀한 골프 회동,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그 모든 치부들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을 것만 같았다. 여보, 도대체 왜 그래요? 저 여자가 마녀라도 돼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냐고요? 최미란의 목소리가 박동훈의 정신을 현실로 거칠게 잡아끌었다. 그녀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남편의 팔뚝을 꼬집었다. 하지만 박동훈에게는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신경은 오로지 눈앞에 서지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아내의 목소리는
이제 그에게 사형 선고를 재촉하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제발, 제발 입 좀 다물어. 박동우는 속으로 절규했다. 지금 아내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아내가 지훈을 모욕할 때마다 박동훈의 수명은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기분이었다. 그는 아내를 말리고 싶었지만 서지윤의 시선이 그를 결박하고 있어 고개조차 돌릴 수 없었다. 서지윤은 박동훈의 공포를 천천히 음미하고 있었다. 그녀는 굳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상대방이 스스로 상상해낸 공포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박동훈에게 묻고 있었다.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장군 행세를 해. 네가 덮어준 아내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연회장의 하객들은 박동훈의 이상 반응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위풍당당하던 준장이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그들은 박동훈의 시선 끝에 있는 서지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검은 정장의 여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 주변의 공기 흐름만이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거대한 중력이 그녀를 중심으로 작용하는 듯 했다. 박동훈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무릎 관절이 제멋대로 꺾이려 했다. 그는 장군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마지막 이성과 당장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 싶은 본능 사이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그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지 뇌가 정지해 버렸다. 뭐야? 당신 진짜 겁먹은 거야. 설마 저 여자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 여자가 당신 약점이라도 잡고 있어요. 최미라는 남편의 떨림을 감지하고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그녀의 추측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지훈을 남편의 숨겨진 내연녀나 과거의 실수 정도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질투심과 의심이 더해지자 그녀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이거 봐요. 당신, 내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남편이 왜 이러는지 말해. 당신 같은 게 감히 우리 부부를 최미라니. 지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손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박동훈의 인내심이 아니 생존 본능이 한계점을 돌파했다. 이대로 두면 아내가 지훈의 몸에 손을 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정이 그의 뇌를 강타했다. 그만 박동훈의 입에서 짐승의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고함은 지훈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아내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너무나 세게 잡은 탓에 최미란이 악하고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 박동훈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흉측하게 변해 있었다. 입 다물어, 제발. 그 입 좀 다물란 말이야. 네가 지금 누구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박동훈은 아내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침방울이 튀었다. 최미라는 생전 처음 보는 남편의 광기 어린 모습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아픈 손목을 부여잡고
멍하니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이 남자가 미친 게 분명했다. 박동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다시 서지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자세를 바로잡을 힘도 없었다. 어깨는 축 처졌고 고개는 저절로 숙어졌다. 그것은 군인의 절도 있는 인사가 아니라 폐잔병의 비굴한 굴복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바지 옆선에 붙이려 애쓰며 마른 침을 삼켰다. 사령관님, 몰라 뵀습니다. 박동훈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았지만 그 파괴력은 엄청났다. 사령관님, 그 한마디가 연 회장에 떨어지자마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령관, 저 젊은 여자가 지유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박동훈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벌레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꼴을 구경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박동훈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주고 있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때려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녀는 그저 그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만 있었다. 최미란의 입이 딱 벌어졌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사령관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 남편은 장군이다. 그런데 저런 계집애 같은 여자에게 사령관이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이다니. 그녀의 뇌는 이 급작스러운 정보의 불일치를 처리하지 못해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박동우는 아내의 혼란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구해야 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처가 눈이 멀어서 감히 각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장군의 위엄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살고 싶어하는 비루한 욕망뿐이었다. 박동훈의 입에서 나온 사령관님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파문이 되어 연 회장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 단어에 담긴 무게감은 단순한 계급의 차이를 넘어선 것이었다. 국군 방첩사령관, 군사보안과 방첩, 그리고 군 내부의 감찰을 총괄하는 자리. 군인들에게 그 직함은 공포 그 자체이자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저승사자의 명부와도 같았다.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조차 순간적으로 빛을 잃은 듯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주변을 둘러싼 하객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비웃었던 검은 정장의 여자가 사실은 이 연회장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수군거림은 썰물처럼 사라졌고 대신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누군가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지경이었다. 모든 시선은 이제 서지윤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그녀가 내뱉을 다음 한마디가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최미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비굴한 태도와 사령관이라는 호칭이 뒤엉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남편은 언제나 당당하고 위엄 있는 장군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초라한 중년인에 불과했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권력의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지윤을 바라보았다. 저 수수한 여자가 정말 내 남편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지윤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또각 구두굽 소리가 정막을 깨고 명료하게 울렸다. 그 발소리에 박동훈의 어깨가 움찔하고 튀어올랐다. 그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다. 지우는 박동훈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박동훈 준장, 자네가 아까 들어오면서 했던 말이 기억나는군. 군 가족 사회에서는 위계 질서가 생명이라고 했던가.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뼈를 때리는 듯한 타격감이 있었다. 박동훈은 식은땀을 뚝뚝 흘리며 더듬거렸다. 그것은 제 처가 철이 없어서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령관님, 그는 자신의 신념이나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는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지윤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스쳤다. 교육이라 부하들을 통솔해야 할 장군이 집안 단속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야 국가 안보는 어떻게 책임지겠나. 자네가 말한 그 위계질서라는 게 고작 아내의 치마폭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나?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동훈의 폐부를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묻는 치명적인 선고였다. 박동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의 애원은 비굴함을 넘어 처참할 지경이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장교들조차 민망함에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 그들이 동경했던 별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끝난 최미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짓이 남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뒤늦게 깨달았다.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오르며 온몸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남편의 옷자락을 놓치고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지윤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옮겨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부인 지윤이 최미란을 불렀다. 그 부드러운 호칭이 오히려 더 소름 끼치게 다가왔다. 최미란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지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했다. 남편의 계급장이 당신의 액세서리라고 착각했나 보군요. 당신이 누리는 그 모든 대우와 사치는 당신 남편이 국가에 헌신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지. 당신이 남들을 짓밟으라고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최미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창백해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그녀의 오만함은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남편을 불러오면 해결될 줄 알았겠지.
하지만 당신이 부른 건 구원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몰락할 공범이었습니다. 지윤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박동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를 변호해줄 용기조차 없는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을 믿고 날뛰었던 아내, 그들의 실체는 너무나 앙상했다. 지우는 다시 박동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박준장, 내일부터 자네에 대한 감찰이 시작될 걸세. 오늘 이 자리에서 보인 태도만으로도 자네가 그동안 부대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 짐작이 가는군. 707 시절부터 내가 가장 경멸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나. 바로 군복을 입고 장사꾼처럼 구는 자들이야. 감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동우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방첩사령부의 감찰은 곧 군 생활의 불명예 제대를 의미했다. 아니, 운이 나쁘면 쇠고랑을 차게 될 수도 있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빙글빙글 돌며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오만함이 불러온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지우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이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원래 가려던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앞길을 막거나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은 홍해처럼 갈라졌고 사람들은 경외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그녀의 침묵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은 남겨진 두 사람의 몫이었다. 박동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윤의 멀어지는 등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서 최미라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붉은 드레스가 볼품없이 구겨졌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그들의 처형장으로 변해버렸다. 음악도 웃음도 사라진 공간에는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만이 남아 그들을 옥죄고 있었다. 서지윤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바로 연회장을 빠져나갈 것처럼 보였으나 아직 끝내지 못한 과업이 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박동훈과 최미란의 어깨가, 그들은 마치 사형 집행인이 도끼를 다시 들어 올리는 것을 목격한 죄수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최미란의 붉은 드레스는 이제 핏물처럼 바닥에 퍼져 지우는 그들을 향해 다시 걸어오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응시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백 명의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황급히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였다. 지유는 오늘 밤 단순히 한 명의 장군을 처단하는 것을 넘어 이 병든 집단 전체에게 경고를 보내고자 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성기를 댄 것처럼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었다. 한 장군의 몰락입니까? 아니면 침묵만이 무겁게 흐르는 가운데 그녀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권력이라는 탈을 쓴 천박한 욕망의 민낯입니다. 박동우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차라리 뺨을 맞거나 욕설을 듣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인격이 해부당하고 명예가 난도질 당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문보다 훨씬 끔찍했다. 그는 평생을 쌓아온 자신의 경력과 평판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소리를 환청처럼 듣고 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동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부러움이 아닌 경멸과 조소로 바뀌어 있었다. 지훈의 시선이 다시 최미란에게 고정되었다. 최미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다. 부인께서는 아까 그 젊은 웨이터에게 옷값을 물어내라고 하셨죠. 그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지우는 손가락으로 연회장 구석에서 겁에 질려 서 있는 웨이터를 가리켰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젊은 청년에게 쏠렸다. 저 청년이 흘린 땀과 노동의 가치는 당신이 남편의 계급을 믿고 휘두르는 그 허영심보다 훨씬 고귀합니다. 당신의 그 비싼 드레스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누군가의 인격을 짓밟은 대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지훈의 말은 최미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존재와 비교당하며 오히려 자신이 더 낮고 비천한 존재로 전락했음을 깨달았다. 박동훈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아내가 저지른 짓이 결국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었다. 하지만 그 칼을 쥐어준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아내의 오만함을 묵인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권력, 과시용으로 즐겼던 지난 날들이 뼈저린 후회로 밀려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려 했지만 눈부신 조명 아래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거대해 보여 박동훈 준장, 자네는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어. 군복은 군림하기 위해 입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기 위해 입는 수의와도 같은 것이다. 자네가 오늘 보인 모습은 적군 앞에서 무기를 버리고 도망친 것보다 더 비겁하고 치욕스러운 짓이야. 지윤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 말은 박동훈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군인에게 비겁하다는 말보다 더 큰 모욕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아내 뒤에 숨어 허세를 부리다가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던 모든 과정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영혼이 발가 벗겨진 채 광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 주변의 하객들은 이제 박동훈 부부를 전염병 환자 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자신들도 같은 취급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박동훈과 최미란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결계가 쳐진 듯 텅 빈 공간이 생겨났다. 그것은 완벽한 사회적 고립이자 매장이었다. 어제까지 그들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은 이제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미라는 흐르는 눈물 때문에 화장이 번져 기괴한 몰골이 되어 있었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라기보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다. 그러나 지우는 그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없었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 심판자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감찰 조사에서 법과 규정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물론 법은 자비가 없겠지만 지유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최미라는 희익하고 숨을 들이켜며 다시 주저앉았다. 그녀가 자랑하던 남편의 권력은 이제 그녀를 지켜주기는커녕 그녀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지유는 마지막으로 박동훈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 당장 벗는 게 좋을 거야. 더 이상 그 옷을 더럽히지 말게. 그것은 박동훈의 군 생활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다. 박동훈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바닥을 짚고 오열하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연회장의 공기는 무거워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름다운 꽃장식, 고급스러운 음식들, 그 모든 배경 속에서 무릎 꿇은 장군과 주저앉은 아내의 모습은 기이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고 지유는 압도적인 승자였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씁쓸함과 피로감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지유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이번에는 정말로 떠나는 발걸음이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멀어질수록 박동훈과 최미란에게 남겨진 침묵의 무게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오만함의 폐허 속에 남겨져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사람들은 서지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가 떠난 후에도 연회장에는 한동안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거나 움직이지 못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권력의 무상함과 공포를 뼈저리게 되새길 뿐이었다. 서지윤이 떠난 후에 연 회장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도 같았다. 물리적으로 파괴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곳을 채우고 있던 공기의 밀도와 사람들의 심리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동훈과 최미란을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그 시선들 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들이 저 추락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패배자를 향한 잔인한 경멸만이 섞여 있었다. 박동훈은 자신의 어깨 위에 달려있는 별이 더 이상 영광의 상징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것은 이제 그를 짓눌러 질식시키는 무거운 족쇄이자 그가 저지른 오만의 증거물에 불과했다. 그는 아내를 일으켜 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최미라는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구겨진 드레스 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세상은 단 30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박동훈 부부를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그 작은 움직임은 신호탄이 되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져 있던 인파가 하지만 그들은 결코 박동훈 부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들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다. 사교계에서의 완벽한 고립, 그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온 서지우는 차가운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연회장 안에 탁하고
인위적인 공기와는 달리 서울의 밤 공기는 매연 섞인 냄새 속에서도 차갑고 현실적이었다. 회전문이 돌아가며 실내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했다. 등 뒤에서 느껴지던 수백 개의 시선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비로소 끊어졌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고 인공위성과 비행기의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가죽 시트에 서늘한 감촉이 등에 닿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줄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 차 문이 닫히고 완벽한 정적이 다시 그녀를 감쌌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고요함이었다. 어디로 모시겠습니까? 사령관님 운전병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정적을 깼다. 지우는 잠시 창밖을 응시했다.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비현실적으로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관사로 가지 천천히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권위는 일종의 갑옷이었다. 이제 그 갑옷을 벗고 인간 서지윤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윤은 생각에 잠겼다. 박동훈과 최미란의 파멸은 그것은 그저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필요하지만 유쾌하지 않은 일.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다만 그 공포가 정의를 지탱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때 기꺼이 악역을 자처할 뿐이었다. 그녀는 문득 아까 그 젊은 웨이터의 얼굴을 떠올렸다. 겁에 질려 떨고 있던 그 눈동자. 오늘 밤의 소동 속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존재였다. 지유는 내일 비서실을 통해 호텔 측에 연락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청년이 이번 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진짜 정의였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박동훈은 소리를 지르고 과시하는 것을 권력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윤이 생각하는 권력은 침묵 속에 존재했다.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결정적인 순간에만 그 무게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진정한 권력은 외롭고 고단했다. 누구와도 그 무게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차는 한강 다리 위를 달리고 있었다. 검은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시끄러웠던 연회장의 잔상들이 서서히 지워져 갔다. 박동훈의 비굴한 목소리도 최미란의 히스테릭한 비명도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남은 것은 규칙적인 타이어 마찰음과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이면 또 다른 박동훈이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최미란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짓밟으려 할 것이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악은 잡초처럼 끈질기게 자라나고 오만함은 인간의 본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지켜봐야 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 그만두었다. 지금은
그 누구와도 연결되고 싶지 않았다. 이 절대적인 고독만이 그녀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앞을 응시했다.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치 그녀의 삶과 닮아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홀로 비추며 나아가는 고독하고 위태로운 여정, 침묵의 무게. 지유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무게가 때로는 숨 막히게 버거울지라도 그녀는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별을 단자의 숙명이자 그림자 속에 사는 사령관의 운명이었으니까. 오 차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서울의 밤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뒤에 남겨진 소란스러운 세상과는 영원히 작별하듯이